안녕하세요. 저의 꼬이고 꼬였던 인생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3남매 중 막내딸이고 식당을 운영하는 부모님 밑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다른 집 막둥이와 조금 다른 인생을 살았어요. 오빠 언니는 어릴 적부터 비싼 학원을 다니며 많은 지원을 받았는데 저는 국민학교 저학년 때까지는 집안 청소를 담당했고 9학년 때는 부모님 식당에서 일하며 지냈습니다. 이유가 어찌되었든 저는 부모님께 사랑을 받고 싶어서 시키는 대로 다 하면서 지냈어요. 야, 옥독순. 빨리 테이블 치워. 손님들 기다리잖아. 네, 엄마. 빨리 치울게요. 손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엄마! 저는 식당 일을 시작하고 몇 달 동안 실수를 많이 했는데 그 중에서도 그릇이나 컵을 많이 떨어뜨렸습니다. 깨지지 않는 재질의 식기라서 훼손되진 않았지만 부모님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죠. 또 밥그릇을 내 동생이 치네. 너 하기 싫어서 일부러 이러는 거지. 이 기집애가 어디서 못된 것만 배운 거야? 야, 당장 받아치우고 주방에 쌓인 그릇 설거지해. 네, 엄마. 금방 치우고 설거지 할게요. 죄송해요. 저는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해도 늘 식당에서 사고를 한 번씩 쳤답니다. 부모님께 도움이 되고 싶었는데 항상 실수를 남발해서 욕을 잔뜩 먹었어요. 오빠 언니와 다르게 성장하는 건 진작부터 알고 있었지만 불만이 있거나 반항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왜냐고 물으신다면 부모님의 사랑을 갈구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또 어릴 때라 시키는 건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에 바보처럼 헤헤 웃으면서 일했네요. 학창시절에도 학교를 다녀오면 식당에서 일하는 건 당연시했습니다. 제가 공부도 잘못하고 재능이 하나도 없어서 부모님 밑에서 장사를 배우고 훗날 장사꾼이 되겠노라 다짐했습니다. 한편 오빠 언니는 명문대에 입학해서 꿈을 향해 달려가는 중이었고 집에 오면 저를 부려먹었어요. 야, 동순아. 오늘 내 친구들 집으로 오니까 네가 술상 좀 차려라. 술상? 오빠, 아무리 성인이어도 부모님이 계신 집에서 술을 마시겠다고? 이 기집애가 머리 좀 컸다고 오라버니 말에 토를 덜해. 야, 넌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해. 네가 잘하는 건 없어도 시키는 건 잘하잖아. 알겠어. 오빠가 공부하느라 힘들었을 테니까 내가 뭐라도 해줘야지. 술상 차려줄게. 뭐? 해줄게? 야, 해줄게가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하는 거야. 알았냐? 알았어. 시키는 대로 할게. 오빠는 부모님이 저에게 하는 어투 그대로 부여먹었고 언니 역시 다를 게 하나 없었습니다. 같은 여자라서 편이 되어주거나 공감해주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오빠보다 언니가 더 심했답니다. 야, 옥덕센. 나 오늘 학교 과제 늦게까지 해야 하니까 잠자지 말고 옆에서 심부름해라. 내가 말하는 거 받아 적고 분류하라는 거 정리해. 그리고 틈틈이 간식 대령하고. 알겠냐? 나도 밤새 오라고? 언니, 나 내일 새벽에 장사 시작해야 해. 잠을 조금이라도 자야 한다고. 인연이 머리가 크더니 반항하네? 야, 하루 날 샌다고 사람이 어떻게 안 되거든? 그리고 나이도 어린 것이 밤샘 좀 하는 게 어렵냐? 너 옛날 같았으면 벌써 몇 대 얻어 터졌을 거야. 알겠어. 언니, 내가 생각이 짧았어. 언니 옆에서 조수 노릇 톡톡히 할게. 진작에 그렇게 나을 것이지? 너 앞으로 내 말에 토달지 말고 뭐 하나 시키면 고맙게 생각하고 임해라. 알겠냐? 나도 언니 과제 도와주면서 공부도 하고 재밌어. 열심히 할게. 뭐? 공부가 재밌다고? 대가리에 똥만 차서 꼴찌하는 기집애가 어디서 구라를 쳐. 야, 넌 그냥 시모가 딱 어울려. 괜히 오버하지 말고 시키는 것만 제대로 해라. 그렇게 언니, 오빠, 그리고 부모님은 저를 예뻐해주지 않으셨고 늘 시녀처럼 부리기만 했습니다. 저는 다른 집 막내들도 저처럼 사는지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고3이 되었을 때 아주 무시무시한 진실을 귀로 듣게 되었습니다.
온 가족이 식당 2층인 집안에 모여서 술판을 벌이고 있었고 저는 식당 마감을 하고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정리되자 2층으로 올라갔는데 대화 소리가 계단까지 울려 퍼지더군요. 하하, 저 동순이냔 식당에서 매번 어리버리되네. 저 꼴통을 어떻게 하면 좋을꼬? 여보, 그래도 저 잡년이 인건비 치러주고 있잖아. 게다가 학교 졸업하면 평생 우리 식당에서 공짜로 부려먹을 수 있잖아. 그렇긴 하네. 난 왜 그렇게 저 애가 꼴 보기가 싫지. 아무래도 길바닥에서 주워온 년이라 정이 안 가나 봐. 조합을 뭐하러 줘? 그냥 부려먹을 만큼 부려먹고 뭐 노아리가 굳었나면 버리면 그만이지. 부모님의 말을 들어보니 저는 친자식이 아니었나 봅니다. 이어서 오빠 언니의 대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쟤 어디서 주웠어? 아, 왜 하필 대가리가 빨가사리 애를 주워온 거야? 오빠는 길바닥에 버려진 애가 정상이기가 있겠냐? 그리고 우리 집 식모로 잘 부려먹는 거로 만족하면 되지. 괜히 그 이상 바라지 마. 하긴 똑똑했으면 벌써 도망갔겠지. 무식하고 띨띨하니까 저렇게 등신처럼 살 리가 없지. 야야, 조용히들 해라. 식문년 청소 다 하고 올라올 시간이다. 이제부터 동순 이야기는 금지. 저는 저의 존재를 다 들었고 식구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해서 눈물이 미친 듯이 흐르더라고요. 여기서 집으로 들어가면 진짜 바보 천치일 것 같아 뒤를 돌아 도망갔습니다. 새롭게 둥지를 튼 곳은 3교대 공장이었습니다. 기숙사도 무료로 제공해주고 새끼 밥도 제공해주는 일자리였죠. 이제라도 가짜 가족들에게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거죠. 몇 달 동안 가족들과 연락을 끊고 지냈는데 아무도 저를 찾으러 오지 않더군요. 부려먹던 딸이 정신 차렸으니 더는 데리고 살 가치가 없었나 봅니다. 여하튼 독립하고 6개월 정도 살았더니 제 인생이 조금씩 변해갔어요. 무보수로 일했던 시절이 억울하게 느껴졌죠. 정신이 번쩍 들기도 했고 세상 물정도 아주 조금 알게 되니 제가 자라온 집에서 일했던 임금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린애를 가져다가 실컷 부려먹기만 했던 가족들이 미워서 찾아가서 돈을 받아 쓰린 속을 채우려고 했죠. 그래서 버스를 타고 식당으로 갔는데 구급차가 불을 끄고 있더군요. 식당은 완전 까맣게 타버렸고 2층 집도 유리창이 다 깨져 있고 회색 연기가 뿜어져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한때 가족이었던 사람들이 위기에 처한 걸 알게 되자 가슴이 쿵쾅거리며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윽고 들것에 실려 나온 엄마를 보게 되었어요. 엄마, 정신이 드세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정순이, 난 눈도 좋구나. 우리 식구는 모두 저 세상 갔는데 나도 얼마나 버틸지 모르겠다. 엄마, 정신 좀 차려봐요. 엄마라도 무사해야죠. 말하기가 힘들구나. 덩순아, 우리가 날 식모처럼 부려먹은 건 미안하다. 됐어요. 다 지난 일이잖아요. 병원에 따라갈게요. 덩순아, 네 엄마는 서울에 있다. 친모 말이야. 친모요? 그럼 내 가족이 있는 걸 알고 날 주워다 키우신 거예요? 그건 우리도 몇 년 전에 알았다. 누가 널 찾는다고 현수막을 걸어뒀었어. 자세히 보니 네 사진이더구나. 우린 널 빼앗기고 싶지 않아서 신고하지 않았다. 날 식모로 투려먹으려고요? 미안하다. 내가 죽기 전이라 그런지 다 실토하고 싶구나. 네 엄마는 서울에 살고 이름은 그래요. 이름이라도 말해봐요. 뭐더라. 희숙이다. 꼭 찾아가거라.
엄마는 그 말을 마지막으로 하고 구급차에 실려갔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도착했을 땐 엄마는 이미 숨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아빠와 오빠 언니는 집에서 숨진 채 병원 여환실로 옮겨졌고요. 장례식장에는 저 말고 다른 조문객은 없었습니다. 식구들 핸드폰에 입력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고 문자를 돌렸는데도 한 사람도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식구들의 인격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었네요. 가족들 장례를 치르고 얼마 뒤 서울에 있는 이희숙이라는 여성을 찾으려고 경찰을 찾아가 저의 사정을 전하고 기다려봤는데 찾아지진 않았습니다. 이희숙이라는 여자는 많을지언정 딸을 잃어버린 사람은 없다면서 찾기 어렵다고 했어요. 결국 침 못 찾는 건 포기해버리고 다시 일하던 공장에 들어가 열심히 현실을 살아갔습니다. 강산이 2번 바뀔 때까지 변함없이 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일을 반복하며 돈을 벌었답니다. 경력이 쌓일 대로 쌓여서 좋은 기회를 엿보게 되었어요. 서울에 있는 중견기업 생산직으로 이력서를 넣었더니 단번에 합격했습니다. 근무 태도가 좋았기 때문에 열심히 일할 사람으로 잘 보여서 1.5배의 월급을 받으며 공장에서 일했네요. 그렇게 제 인생은 무한 반복, 기계를 돌리며 살아갔죠. 근무 시간이 끝나면 혼자서 편의점 맥주를 사서 고원 벤치에 앉아 마시는 게 낙이었는데 어느 날 저와 비슷한 동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안주가 새우깡이네요. 난 고구마깡인데. 우리 안주도 나눠 먹을 겸 같이 앉아서 술 마시면 안 될까요? 뭐라는 거예요, 아저씨. 가던 길 가세요. 괜히 방해하지 말고. 아니, 나는 그냥 짭짤한 새우깡이 땡겨서요. 편의점 가면 팔아요. 그러지 말고 같이 나눠 먹읍시다. 자자, 옆에 앉을게요. 그 남자는 허락 없이 제 옆에 앉아 과자 봉지를 뗐더군요. 저는 벤치에 전세를 낸 것이 아니어서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인생이 힘들죠? 사람 사는 건 다 비슷한가 봅니다. 일 끝나고 시원한 맥주 마시면서 스트레스 푸는 것만큼 좋은 것도 없죠. 자, 그러고는 베이미에서 짠! 새우깡 얻어먹으려고 앉아서 별걸 다 요구하시네요. 그래요, 짠. 됐죠? 이렇게 같이 술도 먹고 안주도 나눠 먹는 것도 인연인데 통성명이나 할까요? 난 이조루라고 해요. 초루야? 아, 이럴 줄 알았어. 내 이름만 들으면 다들 빵빵 터진다니까. 저 이름은 조루이지만 실제로는 아닙니다. 오래가는 에너자이저라고요. 별 얘기를 다 하시네. 그렇다고 칩시다. 아니, 그렇다고 치다니요. 아우, 억울해. 이걸 보여줄 수도 없고 난감하네요. 술 다 마셨으니까 그만 일어날게요. 남은 새우깡 다 드세요. 저 내일도 여기로 오실래요? 제가 내일은 맛동산이랑 쌀과자 사올게요. 혼자서 많이 드세요. 이만 갑니다. 저는 그를 무시해버리고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그 공원 벤치에는 일부러 나가지 않았죠. 저만의 아지트였는데 불청객이 있으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아지트를 찾다가 공장 근처 아파트가 있었는데 그 건물의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보이는 건 산이 전부였지만 그래도 속은 뚫려서 그곳을 제 아지트로 만들었죠. 매일 밤 늦게까지 앉아서 맥주를 마시고 바람을 쐬다 기숙사로 돌아갔는데 어느 날 옥상에서 내려오는 계단에서 그 남자를 다시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수강? 고구마깡 아저씨? 여기 사세요? 네, 그런데 왜 구원이 안 나오세요? 이제 여기 옥상에서 혼자 마시는 거예요? 네, 누구 때문에 아지트를 옮겼는데 또 옮겨야겠네요. 저 옥동순 씨, 그러지 말고 나랑 술 한잔 같이 합시다. 뭐야 당신? 내 이름을 어떻게 알아? 오해 마세요. 도순 씨가 목에 걸고 있는 서원증에 친절하게 이름이 박혀 있잖아요. 그러네. 어쨌든 아저씨 저한테서 떨어지세요. 전 아저씨 같은 스타일 안 좋아하니까. 그렇게 칼같이 거절하고 지내는데 그 남자가 자꾸 제 근처에서 나타났습니다. 공원과 옥상에 길을 끊어버리고 산 중턱에 올라와서 맥주를 마시는데 거기서도 두어 번 보고
들판이 잘 보이는 다리 위에서 쉬고 있어도 그이가 옆에서 나타났어요. 스토커인가 싶어 의심을 해봤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생각하고 간 장소에 먼저 도착해 있더군요. 그런 우연이 반복되다 보니 우연은 인연이 되었고 인연은 곧 사랑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어떻게 자랐는지 대화를 주고받았는데 저만큼이나 그 남자도 힘든 인생을 살았더라고요. 난 오남매 중 장남이라 동생들 공부시키려고 국민학교 졸업하고 노가다판에서 일했어. 지금은 기술공이라 출장 다니면서 일해. 그렇게 돈 벌어서 동생들 학업 뒷바라지 한 거야? 이렇게 말하니까 내가 엄청 착한 사람 같아 보일지 모르겠는데 사실 내가 공부를 더럽게 못해서 중학교 입학을 안 한 거야. 그냥 허드렛 일 하면서 동생을 뒷바라지 해주면서 살았지. 지금 내 동생들 모두 자리 잡고 잘 살고 있어서 다행이지. 정말 대단해. 당신 동생이 의사에 변호사까지 있지? 그리고 시누이들은 공무원의 대기업 직원이라고 했지. 동생들이 다들 머리가 좋은가 봐. 나만 무식하게 태어난 것 같아. 당신이 무식하긴 뭐가 무식해. 교육을 제대로 못 받은 것뿐이라고. 만약 동생들처럼 당신도 공부했으면 분명히 큰 인물 되었을 거야. 저보다 훨씬 더 고생 많이 한 그 일을 사랑하기도 했지만 존경심이 커서 꼭 배우자가 되길 바랐습니다. 2년 동안 연애하고 그이가 처혼을 해줘서 그 꿈을 이루게 되었고요. 남편은 형제들 중에서 가장 늦게 결혼했어요. 저와 그이가 40이 훌쩍 넘었으니 그럴만도 했죠. 지동생들과 동서들, 시매부들은 저희 두 사람의 결혼식에 크게 기뻐하진 않고 다들 피곤했는지 큰 관심을 두지 않더라고요. 시동생들은 남편 덕분에 공부해서 난 사람이 되었으면서 무시하는 태도도 많이 보였습니다. 하긴 또 별로 없구만. 뭐하러 결혼식을 해. 그냥 웨딩 사진만 찍고 말지. 뭐하러 여러 사람 피곤하게 만들어. 하객이 적긴 하지. 그래도 내 아내랑 행진은 해야 하지 않겠냐? 좋은 날 인상 쓰지 말고 형 좀 도와주라. 그녀 대충 벌려고 끝내줘. 우리들 모두 바쁜 사람인 거 몰라? 하이시간에 얼마나 보는 줄 모르는 거야? 셋째야, 뭐까지 왜 그러냐? 오늘 좋은 날이니까 다들 미소 짓고 안에 들어가서 앉아들 있어. 이 대화를 모두 제가 있는 신부 대기실에서 나누었답니다. 시동생들이 다들 잘 나가고 있는 게 남편 덕인지 모르는 건지 결혼식을 대충 하고 시간을 아끼자는 소리를 했어요. 시누이들은 남편의 짝으로 제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무시하는 눈빛으로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혀를 차고 나가더군요. 그래도 오늘의 신부인 제가 인상 쓰고 화를 내면 안 될 것 같아 귀엽게 봐주고 넘어갔답니다. 그렇게 결혼식은 시동생들의 불만을 제외하곤 아주 무사하게 끝이 났습니다. 신혼여행도 일주일 내내 웃음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40대 부부의 신혼은 시작되었고 격정적이고 불타오르는 날들의 연속이었답니다. 그이는 연애 때보다 더 강렬하고 화끈해서 하루도 저를 가만히 두지 않았어요. 하늘 아래 저를 이렇게 사랑해주는 사람은 40년 인생 처음이었죠. 그때 저에게 남은 소원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평생 남편과 둘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무엇도 바라지 않고 오롯이 남편 곁에서 사는 것만이 소원이었어요. 신혼으로 1년의 세월을 보냈는데도 저희 부부는 바로 어제 결혼한 부부처럼 사이가 매우 좋았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딸애까지 생겨서 세 식구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네요. 아기를 낳고 저는 공장 일을 그만두고 육아와 살림을 맡았고 남편은 몫으로 계속 일했습니다. 그이는 기술공이고 경력이 오래돼서 일당을 많이 받아 경제가 어려운 일은 생기지 않았답니다. 그렇게 세 식구가 잘 살고 있는 동안 시동생들은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는데 둘째 시동생 부부가 용건이 생겼는지 1년하고 2개월 만에 저희 부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애기 낳고 잘 사는 거 보니까 좋네. 축하해. 그래, 고맙다. 넌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되는 거냐? 다른 동생들도 내 연락은 안 받던데. 다들 얼마나 바쁘길래 형한테 연락 한 통이 없니? 의사가 한가하면 되겠어? 요즘 당직을 일주일에 2번씩 해서 죽을 맛이라고.
그리고 다른 동생들도 각자 인생이 있으니까 연락하기 바쁜 거지. 하긴 대학병원 의사가 한가하면 이상한 일이지. 그런데 오늘은 어쩐 일로 왔냐? 형, 나 개인 병원 칠해주라. 형 알짜배기라 뭐하든 돈 많지. 나한테 투자 좀 해줘. 내가 그럴 돈이 어디 있냐. 동생 넷을 대학교까지 가르치고 결혼할 때마다 수천만 원씩 준 거 모르냐? 에이, 그거 말고도 가진 거 많잖아. 다 알고 있으니까 투자 좀 해줘. 으휴, 너희들은 어쩜 하나같이 똑같냐. 셋째 변호사 하는 동생도 돈 달라고 연락하고 여동생들도 매제대 사업한다고 돈 빌려달라고 하던데 내가 무슨 현금이 죽이냐? 달라는 대로 다 뽑아주게? 둘째야, 이 형은 니들 도와줄 형편도 안 되고 이젠 아내가 돈 관리를 하고 있어서 마음대로 못 해준다. 뭐야? 그럼 돈 안 준다고? 하, 이런 씨. 다른 동생들한테는 얼마씩 해줬다며. 근데 왜 나는 한 푼도 안 준다는 거야? 걔들은 내가 결혼하기 전에 와서 받아간 거야. 이제 니들한테 아무것도 해주지 않을 거야. 아니, 줄 것도 없으니까. 돈 이야기하려면 찾아오지 마. 그 말에 시동생은 인생을 팍 쓰면서 동서에게 나가자고 하더군요. 여보, 나가자. 우리 개인 병원은 우리가 알아서 해야겠어. 하, 짜증나. 대학병원 지휘해보는 거 지휘야만 했는데 아주버님이 차려주면 안 돼요. 아주버님 알부자인 거 세상 사람이 다 아는데 형제끼리 돕고 살면 안 돼요? 저희가 열심히 벌어서 2년 앞으로 갚을게요. 재수씨, 미안해요. 이젠 제 돈을 제 마음대로 못 씁니다. 그럼 형님한테 허락받으면 되겠네요. 형님, 저랑 쇼핑 가실래요? 제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제대로 변신시켜 드릴게요. 얼른요. 동서, 이러지 마. 이런다고 돈 빌려주지 않으니까. 우리 세 식구가 이사도 가고 먹고 살아야 할 돈이니까 괜히 달라고 하지 마. 동서나 서방님이나 의사인데 뭐가 아쉬워서 여기까지 와서 병원을 차려달라는 거야. 의사 월급이면 조금만 참으면 개인 병원을 차리고도 남잖아. 그 대학병원에서 일하기 싫으니까 찾아왔죠. 그냥 좀 차려줘요. 우리가 돈을 안 갚겠다는 것도 아닌데 치사하게 이렇게 나오실 거예요? 누가 들으면 나랑 내 남편이 큰 잘못을 저지른 줄 알겠네. 이봐 동서, 번지수 잘못 찾아왔어. 우리 두 사람 병원 차려줄 돈도 없고 돈이 있다고 해도 못 줘. 그러자 동서가 고개를 돌리며 낮은 목소리로 짓거리더군요. 아이, 공장 다니던 거지장이 왜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지랄인지. 무식하고 천박한 게 와서 왜 회방을 놓고 지랄이야. 뭐, 동서 방금 뭐라고 했어? 네? 전 아무 말도 안 했는데요. 여보, 우리 그만 가자. 더럽게 치사하게 나오니까 그만 나가자고. 그래, 알았어. 형,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동생이 부탁하러 왔으면 고민이라도 하고 대답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아이고 형수님, 실례했네요. 주도권을 쥐고 계셔서 든든하시겠어요. 그럼 언제 볼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몸 조심하고 사세요. 시동생 부부는 비꼬는 듯한 말을 떠들고 나가더군요. 저는 첫째 시동생만 이런 줄 알았는데 다른 형제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 남편이 몫으로 벌어들인 돈과 재테크를 해서 불린 돈이 많았는데 다들 돈에 눈독 들이고 어떻게든 뜯어가려고 하더군요. 하지만 중심을 잘 잡은 남편과 옆에서 감시하는 제가 있기 때문에 그의 재산을 시동생들에게 주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시동생들은 저희 부부 집에 아예 찾아오지도 않았고 연락도 한 통 주지 않더라고요. 남편을 오로지 돈으로만 봐왔던 모양입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저희 세 식구는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고 있었습니다. 딸이 무럭무럭 자라는 걸 보게 되니 사랑스럽기도 하고 저의 어린 시절은 어땠을까 하며 기억을 떠올려 보기도 했네요. 한편 남편은 제 딸이 커가는 걸 보면서 다른 일을 해야겠다고 말했어요. 여보, 나 목수 그만하고 사업을 좀 해볼까? 우리 은혜랑 더 오랜 시간 함께하고 싶기도 하고 돈도 더 많이 벌고 싶어. 그렇다고 사업을? 당신 자신 있어? 자신이야 항상 있었지. 그리고 내가 하는 사업이 목재랑 관련된 일이니까 다 인맥으로 하는 거라 맘할 일은 없어. 당신이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 난 언제나 당신을 믿으니까.
결국 남편은 하던 목수 일을 그만두고 공사장에 자재를 납품하는 작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일은 시작하자 많이 생겨서 오전에 배달을 주고 나면 오후부터는 가족끼리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또 직원까지 고용해 놓았기 때문에 자주 여행을 가기도 했죠. 그런데 이 사업이라는 것이 인맥이 다가 아니더라고요. 물론 남편이 예상을 하고 대비를 해두었는데 문제가 심각해졌답니다. 남편 돈으로 자재를 구매해 공사장에 납품했는데 대금 결제를 미루면서 안 주는 공사업체가 수두룩했답니다. 그러다 공사가 중지되고 관계자들은 사라졌어요. 대금을 받지 못한 공사업체가 여러 군데였고 남편은 대출까지 받은 자재금을 돌려받지 못해 바로 부도를 내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일을 못해서가 아니라 사기꾼 같은 놈들이 공사대금만 처먹고 사라진 것이었으니 그이에게 잘못을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재산은 마이너스가 되었고 딸은 계속 커가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이는 다시 몫으로 돌아갔고 저는 간병인 교육을 받고 간병사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딸을 돌보고 남는 시간에만 병원에 가서 일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보살피는 일이 힘들기는 하지만 남편이 하고 있는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힘들다는 대색을 보이지 않고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러던 중 대학병원에 입원한 할머니의 간병을 맡게 되어 그곳으로 출퇴근하는데 어느 날 병원 3층 복도에서 반갑지 않은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첫째 동서였죠. 어머, 이게 누구야? 우리한테 돈 빌려주기 싫어서 사업했다가 말아먹은 형님 아니야? 아, 여기가 동서가 일하는 병원이었지? 그래, 마음대로 말해라. 지금은 동서 상대해줄 시간 없으니까 저리 비켜. 누구 마음대로 남의 병실에 들어가려고요? 나 일하러 왔어. 간병인으로 온 거라고 비켜줘. 간병인? 진짜 한심한 일이나 하고 다니네? 사업 망했다더니 이러고 사시네. 아하. 형님, 병원에서 나한테 동서라는 말 쓰지 마세요. 반말도 하지 말고. 누가 들으면 의사인 제가 쪽팔리잖아요. 네네, 의사 선생님. 절대 반말하지 않을 테니 그만 비켜주시겠습니까? 저 좀 들어갈게요. 그래, 아줌마. 할머니 똥 좀 잘 받아주시고 똥 묻은 돈 잘 벌어가세요. 동서가 무시하는 발언을 했지만 거기서 싸워봤자 좋을 게 없으니 조용히 동서를 지나쳐서 저를 부른 병실로 들어가서 할머니 간병을 했습니다. 몇 시간 동안 일을 하고 보호자가 왔을 때 퇴근해서 집으로 돌아갔죠. 이런 일과를 몇 달 동안 했더니 몸이 적응을 해서 피로감이나 스트레스가 쌓이진 않았습니다. 다만 동서와 마주치는 게 조금 껄끄러울 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대학병원에 다시 출근했을 때 조금 민망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3층 휴게실에서 여러 사람이 모여서 케이크에 촛불을 끄며 축하 인사를 전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모두 저희 시동생, 시누이들과 동서들, 그리고 심해부질이었습니다. 이야기가 새어나오는 걸 들어보니 전문의 동서가 교수로 임명되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부부를 제외한 시댁 식구들이 병원으로 와서 축하해주고 있던 거죠. 저는 분위기가 끼면 안 될 것 같았지만 그래도 축하는 해주고 싶어서 휴게실에 들어가 동서에게 축하의 말을 전했습니다. 동서, 교수님이 된 거야? 축하해. 뭐야. 기분 좋다가 잡쳐버렸네. 감당인 딸이가 교수님이랑 한 자리에 있다는 게 자존심 상하네? 여보, 쟤 좀 치워. 이 여자가 자꾸 눈에 띈다고 했지? 아줌마, 우리가 형수님이라고 불러주니까 진짜 우리 식구가 된 것 같아? 무식한 곡조라 공순이 출신에 간병인이 어디 감히 이 자리에 끼려고 그래? 여기 다들 사자의 공무원 대기업 직원들이라고. 당신 같은 어중이 떠중이가 끼리 자리가 아니라고. 시동생 부부가 저에게 막말을 하길래 똑같이 하려다가 무시하기로 하고 나가려고 했어요. 그러자 시누이들이 공격하더군요. 저 무식한 년이랑 왜 결혼을 한 거지? 우리 큰오빠 가만 보면 눈깔이 정성이 아는 것 같아. 저년 때문에 우리가 돈도 못 받아 먹었잖아. 빨대 꽂아서 쪽쪽 싹 빨아먹어야 하는데 저년이 방해가 돼서 못 빨아먹은 게 아쉬워 죽겠다고.
아니, 우리 큰오빠도 극절이야. 원래 인간은 동족끼리 사귀고 결혼하는 거야. 끼리끼리 잘 만났다고. 그리고 큰오빠가 사업한다고 했을 때 나는 바로 망할 걸 알았어. 국졸머리로 사업을 해서 성공하는 게 더 웃긴 거 아니야. 여하튼 우리가 이제 더 발전했으니까 큰오빠나 전현이나 계속 손절하자고. 우리 집안에 수치심 드는 인간들이니까. 아가씨들, 말이 심하시네요. 나를 욕한 건 그냥 봐주겠는데 제 남편은 당신들 먹여 살리고 공부시켜준 사람이에요. 그런 오빠한테 그따위 막말을 해요? 공부만 잘했지 인성은 발전하지 못한 모양이네요. 다들 그렇게 살지 마세요. 저는 딱 할 말만 전하고 돌아서려는데 둘째 동서가 제대로 화가 났는지 복도에 있는 저원 경찰을 부르더군요. 아저씨들, 잡상인 함부로 들이지 말랬잖아요. 이 여자 빨리 병원에서 치워요. 네, 선생님. 바로 쫓아내겠습니다. 아줌마, 여기 마음대로 도시면 안 돼요. 빨리 나오세요. 이거 놓으세요. 난 잡상인이 아니라 간병인이라고요. 저희 선생님이 쫓으라고 하니까 일단 나가세요. 방문증 끊고 다시 들어오든 하시라고요. 이 아저씨가 오늘 잡아... 이거 나 놓으라고요. 청원경찰은 혼자 힘으로 안 되겠는지 다른 청원경찰을 여러 명 불러서 저를 둘러싸고 내쫓으려고 하더군요. 제가 계속해서 반항하자 시댁 식구들은 뒤에서 재밌는 구경이라도 하고 있는지 낄낄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겨원에 높은 사람이 지나가는지 동서가 90도로 숙여서 인사를 하더군요. 그리고 높은 사람은 저와 눈이 마주쳤는데 걸음을 멈추고 저에게 다가오더군요. 여기서 뭐들 하는 거요? 네, 병원장님. 잡상인이 들어와서 내쫓으려는 중입니다. 다들 비켜봐요. 재원장이라는 사람은 저에게 가까이 다가와 얼굴을 한참 동안 살펴보더군요. 그리고는 핸드폰을 꺼내서 한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봐요, 섹시. 이것 좀 보시겠어요? 제 딸이 어릴 적 실종되어서 오늘날의 모습을 그래픽으로 그린 사진입니다. 전문가들이 만들어준 얼굴인데 이 섹시와 많이 닮았네요. 어머, 정말 그러네요? 아, 마침 제 아들들이 저기 있네요. 얘들아, 박지룡 교수, 박연홍 교수, 이리 와보게. 여기 니들 동생과 닮은 여자를 찾았다. 그 말에 온몸에 소름이 돋더군요. 저를 데려다 키운 부모 말고 다른 가족들을 찾게 되는 순간이 온 건가 하고 지레짐작을 했답니다. 이윽고 저의 오빠라는 두 사람은 저를 보고 크게 놀랐어요. 진짜 미용이랑 똑같이 생겼네. 오른쪽 얼굴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아니, 우리가 그렇게 찾았는데 이 병원에서 동생을 찾게 된 건가? 저기 이름이 뭡니까? 네, 저는 옥동순이에요. 그럼 우리 동생이 아닌 건가? 아버지 그냥 닮은 여자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가짜 부모님과 살았던 일을 말해줬습니다. 저 부모님이 계시긴 했어요. 오빠 언니도 있었고요. 그런데 저는 그분들의 친가족이 아닌 주워온 딸이라고 했습니다. 친가족은 따로 있을 수 있다고 들었어요. 그럼 친가족에 대해 듣거나 기억나는 게 있나요? 저의 양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하길 친엄마 이름이 이희숙이라고 했나? 아무튼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자 병원장님은 바닥에 털썩 주저앉더군요. 내 아내 이름은 이희숙이 아니라 이숙희입니다. 양어머니라는 사람이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군요. 아무래도 당신이 내 딸 미호이가 맞는 것 같아요. 확실하진 않으니 일단 유전자 검사를 해보자고요. 도수씨 괜찮으면 검사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희숙이 아니라 이숙희가 엄마의 이름이었군요. 그래서 못 찾았던 것 같네요. 그리고 유전자 검사는 네, 해보죠. 저도 진짜 가족을 찾고 싶었으니까요. 저는 친가족일지도 모를 의사들과 자리를 이동하는데 동서와 식구들이 경악한 얼굴로 부들부들 떨고 있더군요. 그럴 리가 없어. 저런 하찮은 년이 우리 병원장 딸일 리가 없어. 뭔가 큰 오해가 있을 거냐. 아씨, 이러면 좀 잘해줄까 그랬나? 뭘 잘해줘. 분명 아닐 거야. 의사 집안에 저런 돌대가리가 나올 수가 없잖아. 하긴 벌써 시중부터 다른 걸 보니 친딸일 수가 없겠다. 여보, 걱정하지 마. 저런 여기 병원장 딸이라면 세상은 진짜 불공평한 거라고.
하늘이 있고 땅이 있는데 저런 여자한테 이런 기회를 줄 리가 없잖아. 우린 병원 차려달라고 그렇게 부탁해도 싹 다 거절하고 지들 사업하다가 말아먹은 것만 봐도 어떤 종자인지 알잖아. 저건 그냥 하찮은 국졸 멍청이 이익야 인간이라고. 시댁 식구들은 끝까지 저를 비난하면서 과일씨의 눈빛을 보내더군요. 이윽고 유전자 검사센터에 들어가 저와 병원장님의 머리카락을 뽑아서 의뢰를 맡겼습니다. 병원장님 지시라서 그런지 다음날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군요. 저는 다시 간병하러 할머니가 있는 병실로 갔고 4시간 동안 일하고 돌아가려고 병실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동서가 제 앞을 가로막더니 다짜고짜 병원장 딸이 맞느냐고 물었습니다. 설마 아니겠지만 진짜 병원장 딸이 맞아요? 결과 나왔어요? 그 순간 동서의 반응을 다시 보고 싶어서 제 마음대로 대답했습니다. 아니래. 그냥 오해였던 것 같아. 아유, 간 떨어지는 줄 알았네. 쫄았잖아, 이년아. 그럼 그렇지. 너 따위 국질라니 우리 병원장님 딸일 리가 없지. 야, 너 기대했던 눈치다. 그런데 바랄 걸 바라야지. 무식하고 천박한 네가 우리 병원장의 딸이라고 하면 내가 자괴감이 들어서 교수를 할 수 있겠냐. 동서, 그때 개인 병원 안 차려줘서 이렇게 막대하는 거야? 아니면 그냥 내 존재가 싫어서 이러는 거야? 둘 다야, 이 멍청한 년아. 너나 큰오빠라 등신이자 우리 가족들에게 수치거든. 목수놈이 돈 좀 있을 땐 오빠 대접을 해줬는데 지금은 빈털터리니 남남으로 사는 거야. 여하튼 병원에서 날 보면 깍듯이 인사해라. 마음에 안 들면 보호자한테 간병인 갈아치우라고 말할 거니까. 그래 동서. 조언해줘서 고마워. 확실히 알 것 같으니까 시정할게. 저는 아직 나오지도 않은 유전자 결과를 거짓으로 알려주면서 동서의 확실한 마음을 알게 되었고 다른 시댁 식구들의 마음까지도 다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 남편에게 시댁 동생들과 인연을 끄는 게 맞느냐고 물었어요. 여보, 당신 동생들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 뭘 어떻게 생각해? 그것들은 나를 돈으로만 봤어. 내가 사업 망하고 나서는 전화도 안 받아주더라. 그냥 남남이 된 거지. 이럴 줄 알았으면 그것들 뒷바라지를 해주지 말고 나나 챙기면서 살 걸 그랬나 봐. 그렇지. 당신도 정이 떨어져서 남남이 된 거지? 그런데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아직은 말할 때가 아니고 내일 당신 일 나가지 말고 나랑 병원에 같이 좀 가자. 소개해줄 사람들이 있어. 저는 유전자 검사 결과를 남편과 같이 듣고 싶어서 목수일을 하루 쉬라고 전했습니다. 다음날 딸애를 안고 남편과 병원으로 찾아가게 되었죠. 그리고 병원장님과 의사 아들 둘과 같이 유전자 센터 앞에서 만났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제 남편과 딸을 소개해줬어요. 이쪽이 제 남편이고 이 천사가 제 딸이에요. 정말 예쁘네요. 내 딸 미홍이랑 반반이네. 결과를 아직 듣진 못했지만 섹시가 내 딸인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래도 결과는 기다려봐야죠. 의사 셋은 제 딸의 얼굴을 보며 감탄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센터장이 검사지를 들고 나와 병원장님과 저의 유전자가 99.9% 일치하는 결과를 알게 되었어요. 저의 친부와 오빠들은 바닥에 주저앉고 우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용이가 맞았어. 우리 딸이 맞았다고.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찾아다녔는데 드디어 찾았구나. 아버지, 우리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미호와 네 아버지 좀 알아주려. 그리고 오빠들도 알아주고. 저는 검사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주저앉아 있는 아버지의 등을 토닥이며 살며시 안아드렸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세게 끌어안으며 제 등에 눈물을 적시면서 미안하다고 소리쳤답니다. 네가 어릴 때 갑자기 사라져서 대한민국을 샅샅이 뒤졌다. 그런데도 찾지 못했구나. 미안하다 미우야. 아니에요. 저를 길에서 주워 몰래 키운 양부모가 잘못한 일이잖아요. 아버지는 잘못이 없습니다. 오빠들도 아무 잘못 없으니까 고개 좀 들어요. 보시다시피 저 결혼해서 딸까지 낳고 잘 살고 있었어요. 그래, 애기를 꽤 잘 커줘서 고맙구나.
우리 손주 얼굴 좀 다시 보자. 미용이, 애기 때랑 똑같아요, 아버지. 미용이 남편도 좀 챙겨줘요. 인상도 좋고 키도 훤칠하니 멋진 남자래요. 내자라고 불러도 되죠? 내자, 우리 미용랑 잘 살아줘서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형님들. 제가 결혼을 잘했죠. 동순이, 아니, 미호이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좋은 사람인데요.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제발 꿈이 아니었으면 좋겠구나. 저는 아버지와 오빠들과 대화를 나누다가 엄마에 대해 물었습니다. 아버지, 엄마는요? 제 친엄마는 어디 계세요? 그분도 보고 싶어요. 그게 말이야. 실은 네가 행방불명이 되면서 충격으로 쓰러져서 병원 생활을 하다가 세상을 떠났다. 자식을 잃어버렸다는 자책감에 오래 버티지 못하고 먼저 하늘로 갔어. 이런 말을 전해서 정말 미안하구나. 아, 돌아가셨군요. 나중에 엄마가 안치된 곳에 데려가 주세요. 이제 딸이 돌아왔으니 편하게 눈 감으시라고 말씀해 드려야겠어요. 저희 식구들은 상봉하고 병원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잃어버린 딸을 찾았다고 자랑하고 싶으셨는지 회진을 돌듯 저희 부부와 딸을 데리고 다니면서 일일이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러다 동서의 진료실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 아주머님, 형님, 우리 원장님이랑 여기. 아, 이 선생, 자네가 우리 사위의 식구라고 했지. 미홍아, 박서방, 둘은 식구들이랑 연을 끊었다고 했지. 어제 막말했다는 동서가 바로 이 선생이라고 했던가. 네, 아빠. 의사가 입에 걸레를 물었는지 쌍소리를 얼마나 많이 하던지. 제 남편 등골에 빨대를 꽂고 빨아먹다가 이제 더는 먹을 게 없어서 지들이 먼저 인연을 끊어버렸어요. 그렇구나. 그럼 나도 이 선생한테 얻을 게 없으니 잘라내야겠구만. 자네 교수로 임명한 건 취소해야겠구만. 대학 조장한테 자네 행실을 다 말해서 발탁시켜야겠어. 그리고 내 병원에서도 그만 물러나야 할 걸세. 그동안 환자들의 컴플레인이 많은 걸 내가 다 눈감아 줬는데 이젠 더 봐주지 말아야겠어. 내 귀한 딸과 사위에게 무식하다고 욕했다면서. 이보게 이 선생, 자네야말로 정말 무식한 인간이야. 기본적인 수술을 제대로 못해서 환자를 위험에 빠뜨린 게 여러 번인데다 진료를 잘못해서 환자를 골로 보내버렸지. 더 이상 내 병원에서 죽치고 앉아있지 말고 당장 일어나서 이 병원에서 나가게. 병원 서대로 고소해도 좋으니까 지금 당장 나가봐. 병원장님, 아니 서등아는 왜 이러세요? 우리 따지고 보면 한 식구인데 이런 식으로 내치는 건 아니죠. 저 교수 되기만을 기다려왔어요. 여기서 물러나면 저도 어떡하라고요? 내 딸이랑 원수진 사이니까 나하고도 원수가 된 거야. 자네가 밖에 나가서 의사 생활을 제대로 못하게 막아줄 거야. 의사협회에 자네와 자네 남편이 오지랖 것들과 간병인에게 한 갑질, 또 환자들을 대충 봐주던 것까지 더해서 의사 자격이 없다는 걸 알릴 거야. 그래도 면허 박탈까지는 당하지 않을 거니까 알아서 잘 살아남아봐. 저의 친구는 동서를 바로 내쫓겠다고 으르렁거렸는데 동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며 저와 남편에게 사과하겠다고 무릎을 꿇더군요. 형님, 아주머님, 저랑 식구들이 서운하게 한 거 있으면 다 풀어주세요. 우리는 남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저를 잘라버리는 건 너무하잖아요. 아빠 말씀 들어보니까 동서는 의사 자격이 없는 것 같은데 수술 중에 환자를 골로 보낼 뻔한 게 여러 번이라며 그런 사람한테 메스를 계속 지어주면 되겠어? 우리 결정은 끝났으니까 어서 짐 싸서 나가봐. 형님, 진짜 이러시게요?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사과드리잖아요. 사과 안 받겠다고. 우리 아빠가 시키는 대로 당장 꺼져. 형님, 저희들 나가면 모두 다 끝나는 거예요. 교수 자리도 의사 자리도 물러나야 한다고요. 그럼 개인 병원 차리면 되잖아. 자네 개인 병원 차려달라고 노래를 불렀던 거 기억 안 나나? 원장님이 저를 의사협회에 말하겠다고 하시잖아요. 그 말 한마디에 제 인생이 망하게 된다고요. 그러니 제발 저를 용서하시고 원장님의 화를 풀어주세요. 이렇게 피해잖아요. 너나 내 남편이나 시동생, 시누이, 식구들한테 질려버려서 다 망하든 말든 상관하고 싶지 않아. 더군다나 우리 아빠 병원에 자네 같은 형편없는 의사는 당장 대출돼야 해. 형님,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동서가 아무리 용서를 빌어봤자 소용없었습니다. 저희는 시댁 동생들을 완전히 마음에서 없애버렸거든요. 그래서 결국 동서는 아빠 병원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시동생과 개인 병원을 차려서 운영하더군요. 하지만 아빠의 입김으로 그 병원은 개원하고 날파리만 끊어서 1년 조금 지나 폐업했답니다. 아빠 입김에 힘도 있었지만 두 사람이 의사로서 자질이 없었으니 망하는 게 아주 당연한 일이었죠. 그래서 의사 시동생 부부는 이혼을 하고 각자 작은 병원에서 페이닥터로 근근히 먹고 산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둘째 변호사 시동생은 로펌 중에서도 조금 후진 곳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인정을 못 받고 있던 중 아빠의 변호사 지인이 그 로펌의 대표여서 가차없이 잘라버렸답니다. 변호사라고 해도 다 같은 변호사가 아니라 사건을 의뢰받지 못해 손가락만 빨다가 이혼당했다고 하더군요. 시동생들은 이혼하고 처량한 삶을 살게 되었고 시누이 부부는 저희 아빠가 건들지도 않았는데 사업이 쫄딱 망해서 가정이 파탄났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남편과 꼬시다 잘됐다 하며 후련하게 지내고 있었는데 시동생 둘과 시누이 둘이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다들 먹고 사는데 힘이 든다며 살려달라며 구걸하러 왔더군요. 효수님, 저 지금 페이닥터 하는데 완전 깜시골에서 일하고 있어요. 월급이 쥐꼬리만 해서 어디 가서 의사라고 말하기도 쪽팔린다고요. 여우수님, 서돈 어렵게 말씀 좀 잘 해주셔서 저 다른 큰 병원에 들어가게 도와주세요. 여우수님, 저야말로 죽을 맛입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혼자 차려서 하는데 수수율이 낮아서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쳐다오지 않는다고요. 저 좀 대형 로펌 같은데 취직시켜주시면 안 될까요? 새언니, 오빠들의 언니를 무시하긴 했지만 저는 아니잖아요. 그냥 군중 심리 때문에 언니를 따돌린 것뿐이라고요. 전 큰 거 바라지 않아요. 언니네 병원에 좋은 돌싱 의사 있으면 자리 좀 놔주세요. 혼자 애 키우고 경제활동하려니까 몸이 힘들어 죽겠어요. 새언니 저도야. 돌싱 의사 있으면 나 소개해줘요. 나이 많아도 상관없어요. 할아버지 딸도 만날 의향이 있으니까 소개팅 좀 해주세요. 야, 선물도 위아래가 있어. 내가 먼저 소개받을 거야. 그리고 뭐? 할아버지 뻘도 가능하다고? 너 늙은 새남편 물어서 빨리 저승으로 보내고 재산 빨아먹으려는 거지 이년아. 넌 나보다 더한 년이야. 지금 찬밥 더 막 가릴 때야. 당장 애가 굶어 죽게 생겼는데? 할아버지고 증조할아버지고 다 만나봐야지. 시동생들과 시누이가 살려달라고 구걸하는데 정말 웃기지도 않더군요. 저는 확실하게 생각을 정리하고 대답했습니다. 다들 어려운 상태인가 보네요. 그런데 어쩌죠? 우린 당신들을 도울 마음이 없어요. 아시겠지만 제 남편이 사업 망하니까 당신들이 먼저 인연을 끊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사람을 학력이나 돈으로 급을 매기는 인간들인데 내가 왜 도움을 줘야 하죠? 다들 그냥 가보세요. 그리고 다신 찾아오지 마세요. 제 말에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시동생들에게 나가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자 4명의 동생이 나란히 무릎을 꿇고 두 손을 싹싹 빌더군요. 제발 한 번만 도와달라며 애걸복걸했습니다. 돈과 권력이 이렇게 대단한 건가 싶으면서도 제 신분이 바뀌자 태도가 달라진 시동생들이 더더욱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전 당장 나가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결국 시동생들은 모두 눈물을 글썽거리며 집을 나가버렸고 이후 연락이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저를 무시하고 쌍욕한 건 그렇다 쳐도 제 남편의 헌신과 희생을 실컷 받아먹고 버리던 것들에게는 아무런 자비도 베풀지 않았죠. 시동생들은 어디서 뭘 하고 사는지 알지 못하고 있는데 아마 전처럼 잘 살고 있지는 못할 겁니다. 그리고 저와 남편, 딸은 궁전 같은 대저택으로 이사했습니다. 아빠가 마련해준 보금자리를 감사히 받기로 했거든요. 또 제 남편은 목수일을 관두고 병원시설 관리자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도 수월하고 기술이 있는 남편이 제대로 운영할 수 있어 꿀보직이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높은 연봉을 받고 있죠. 아빠와 오빠들을 다시 만나게 되며 제 인생이 바뀐 지 어느덧 1년이 되었는데 앞으로도 가족들의 도움을 다 받으면서 지낼 생각입니다. 저를 힘들게 부려먹었던 가짜 가족들의 받은 상처를 지금의 가족에게 사랑받으며 치유할 것이고 진정한 가족이 뭔지
제대로 느끼며 지낼 거예요. 제 사안을 글로 적어보니 조금 굴곡이 있어 보이네요. 큰 고생은 하지 않았지만 나름 사연감으로 적어도 괜찮겠죠? 그럼 저는 여기서 글을 줄이고 물러가겠습니다. 요즘 다들 힘든 시기인데 가족을 보시며 잘 버텨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